한국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 있다면 미국에는 국민 시트콤 프렌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프렌즈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도 그걸로 많이 했고 그 뉴욕에 사는 꿈? 그런 로망 같은 것도 프렌즈를 보면서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물론 뉴욕으로 이민을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프렌즈 촬영지는 사실 뉴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트장에서 촬영이 됐다는 사실을요. 근데 진짜 꼭 뉴욕에서 찍은 것처럼 빰빠라바밤빰빠밤빰 테마곡 나오고 그 뉴욕 배경에 어떤 집이 항상 이렇게 인서트 샷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집은 진짜로 뉴욕에 있어요. 프렌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안에서도 챈들러 빙, 미국의 매튜 페리라는 배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매튜 페리가 작년 2023년 10월 28일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 소식이 있은 후에 뉴욕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뉴욕 여행을 왔다가 이런 비보를 들은 사람들, 매튜 페리의 팬들이 프렌즈에 잠깐 이 샷으로 나왔었던 그 뉴욕 집 앞에다가 꽃다발을 막 이만큼 올려놓고 매튜에게 선사하는 뭐 시라든지 글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맨하탄 걷다가 이제 사람들 추모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매튜 페리가 어떻게 갔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작년 10월에 물론 매튜는 미국 전역에 집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 집 자쿠지 수영장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워낙 모두가 아는 대스타였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 수영장 자체가 매튜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하던 팬들은 되게 자주 그 사진 속에서 봤던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집에서 익사한 채로 죽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미국 네티즌들도 이제 약간 카더라. 세 가지 설이 크게 있었어요. 하나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두 번째는 타살이다. 누가 살해했을 거다. 세 번째는 아마도 약물 과다 복용 때문에 자기가 물에 빠져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카더라 중에도 세 번째 의혹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매튜 페리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확히는 20대 초중반 때부터 프렌즈 촬영할 때부터 약물, 알코올 중독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프렌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시즌에서는 챈들러가 완전 팔팔하고 괜찮아 보이다가도 또 어떤 시즌에서는 갑자기 확 살이 빠졌다가 또 어떤 친구도 살이 확 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약물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을 이제 다들 목격을 했고, 그 프렌즈 찍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숨길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튜 페리 본인이 나 이런 중독 문제랑 싸우고 있다, 이겨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에게 오픈하고 스스럼 없이 말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11월, 그러니까 2년도 안 됐죠. 자서전을 하나 출간하는데 자서전 제목이 Friends, Lovers and the Big Terrible Thing이에요. 이 책에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중독 문제랑 싸워왔는지, 그런 개인적인 일 얘기,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회복해왔는지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설마 또 매튜가 또 약물 때문에 사망을 했을까 하고 더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더 좀 슬펐던 거는 매튜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그럴 리가 없다, 약물일 리가 없다. 왜냐면 지난 한 8, 9개월 동안 매튜가 굉장히 밝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도 되게 자주 했고 했기 때문에 설마 또 그렇게 됐을 리가 없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검을 해보니까 몸에서 케타민이 다량, 엄청난 량, 정말 전신 마취 수준 그것도 더 넘어선 량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튜 페리가 사망을 한 거는 작년인데 올 초에 LAPD, LA 경찰하고 DEA, 미국 마약 단속국이 비밀리에 합동 수사를 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비밀인데 소문이 나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몇 주 전에 무려 5명이 매튜 페리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 5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케타민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매튜는 원래 그 예전부터 우울증하고 중독 문제, 정신 문제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케타민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케타민은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사람한테 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용 전신 마취제로 좀 알려져 있는 편이고, 미국에서는 치과 치료에서 또 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이 빼고 할 때 잇몸에다가 바로 주사를 해가지고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사랑니 빼거나 이럴 때 팔에다가 케타민을 아주 소량 해가지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항우울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정신 문제 치료 용어로도 사용이 되기는 되는데, 많이 복용을 하면 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고 또 환각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의사의 감독하에 아주 소량, 조심스럽게 저용량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약물이에요. 그런데 이 매튜 페리가 자기의 이런 중독 문제, 정신건강 문제를 이 케타민으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케타민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 맞는 이 소량의 케타민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가 여기저기 자기한테 더 많은 케타민을 복용해줄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크 샤베즈와 살바도르 폴레센시아라는 두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약상 마냥 매튜한테 다량의 케타민을 구해다 준 거예요. 특히 이 둘 중에 살바도르 의사가 정말 악질적인 게 매튜가 이 케타민을 구하려고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지 있잖아요. 어둠의 경로까지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의사가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지인한테 매튜를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이 멍청이가 케타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할 수 있나 보자, 돈 얼마나 내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대요. 아니죠,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케타민을 엄청나게 팔았으니까. 그것도 뭐 몇 배 좀 가격 불려서 파는 게 아니라 10배, 10몇 배 넘는 가격에 팔면서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현금으로 챙겨가지고요. 거의 총 6만 달러. 한화로 하면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을 해먹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자기 병원도 아니고 밖에서 매튜 차 안에서 이렇게 몰래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케타민 주사를 직접 놔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둘이 체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포된 인물은 다름 아닌 매튜 페리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개인 비서, 매니저예요, 매니저. 케니 이와마사입니다. 케니는 매튜를 대신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케타민을 대신 사다 주기도 했고, 심지어 이 의사들한테 어떻게 케타민 주사 놓는지 배워가지고 집에서 막 직접 매튜한테 이 주사를 놔주기도 했대요. 제가 아까 말했죠. 고용량으로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감독하에 아주 조금씩 투여하는 주사라고요. 근데 이거를 야매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매니저라는 사람이 놔주고 있었던 거예요. 과다주입을 시작한 매튜는 점점 더 또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어요. 더 많은 용량, 더 자주 케타민 주사를 맞고 싶어 했고요. 그럼 이 주변 사람들이 몰랐냐? 케니 앞에서 픽픽 쓰러지는 일도 생기고요. 그 의사 살바도르는 또 지인들한테 매튜 페리 알지? 프렌즈 챈들러 빙. 걔 완전 케타민 중독자잖아. 이제 완전 통제 불능이라더라. 몰라, 자기 인맥 자랑하려고 했나? 자기가 판 거라고는 이야기했나? 지인들한테?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거의 뭐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렇게 중독된 게 누구 때문인데? 의사인 지가 거기에 한몫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튜는 그 용량으로도 이제 안 되겠는 거야. 더 많은 케타민을 원해가지고 이제 완전 어둠의 세계, 할리우드 저 지하 세계에서 유명한 케타민 퀸이라고 불리는 여자 둘, 이름이 에릭 플레밍하고 자신 소니아라는 두 여자래요. 뭐 불법 딜러라고 하는데 마약팔이 범이죠. 아무튼 이 둘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케타민을 구매를 대용량으로 합니다. 거의 한 번에 2천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주고 샀대요. 경찰이 나중에 이 두 마약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케타민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마약류들이 아주 무더기로 가방처럼 다다다다 막 나왔다고 합니다. 매튜가 사망한 날이 2023년 10월 28일이었잖아요. 바로 직전인 10월 24일부터 27일 약 3일 동안 매튜는 하루에 무려 6번에서 8번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3일 중에 2번이나 매니저인 케니 앞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일인 28일에도 무려 3번이나 케타민을 투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맞은 게 케니가 자쿠지 근처에서 주사로 놔준 거였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물에 잠겨가지고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의사 둘, 할리우드 마약상이라는 그 여자 둘, 매니저인 케니 이와마사까지 총 5명이 체포가 된 거예요. 아마도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거라고 하고요. 이 의사들 라이선스를 잃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직접 마약을 판 사람들은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매니저였던 케니 또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최대 징역형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약물 중독은 다시는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다시 중독 문제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매튜 페리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대스타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가득가득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보니까 그 주변에 뱀 같은 인간들, 챈들러의 돈, 명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몫해보려는 인간들로 그득그득했던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이런 매튜 같이 슈퍼스타 같은 이런 자리에 오르면 주변 사람들이 노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매니저 케니만 해도 잘못된 걸 당연히 알았겠지. 그런데 내가 노라고 하면 챈들러 눈밖에 날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죽어가는데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제 피셜이지만 그렇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뭐 계속 뭐 한 몫씩 자기도 챙겨 먹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미국 배우 중에 매튜 페리처럼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라는 미국 배우가 있는데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인생에서 제일 나쁜 일은 혼자가 되는 거, 외롭게 가는 게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더 최악인 거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과 있다가 가는 거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의사라는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고 사람을 살려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의사들이 정말 마약상처럼 뒤에서 약을 팔고 아픈 사람을 가지고 멍청이, 얼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낄낄대면서 조롱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는 그렇게 가까웠던 매니저라는 사람, 그 케니가 얼마나 제일 잘 알았겠어요. 매튜가 이런데 얼마나 취약한지. 그런데 이런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게 됐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주기는커녕 뭐 손 내밀어 주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 주변에 매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제일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지금 매튜가 이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해라, 좀 도와줘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오히려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죠. 오히려 팔 잡고 주사기 자기가 꽂아줬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 한 명이 죽었고 본인도 미국 교도소에 가게 됐죠.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매튜의 생일인 8월 19일이기도 한데요. 케타민 중독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매튜는 54세의 생일을 맞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게 누가 마약하래? 결국에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좀 더 어릴 때는, 특히 한국에 살 때는 술 중독자다, 마약 중독자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단순히 저 사람은 뭔가 의지가 약한 사람, 왜 저래? 이 사람이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건강 문제 굉장히 사람들이 되게 오픈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젊은 세대들일수록 이거에 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유튜브나 TV에서나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이 컨텐츠적으로도 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뭐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특히 또 중독에 관련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접하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게 참 무시무시한 질병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중독자들 중에 40에서 60%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에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으면 그 자녀들은 다른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4배나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평생 개인이 가지고 싸워야 할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원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대스타. 더 무서운 건 이제 자기가 중독인지도 모르는, 중독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심각한 건데, 매튜는 자신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지 정말 최고급 재활시설, 최고의 사람들한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대스타도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담이나 치료도 받지 않고 혼자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약 중독일 수도 있고, 술 중독일 수도 있고, 뭐 담배 중독일 수도 있고, 혹은 포르노 중독일 수도 있고, 음식 중독일 수도 있어요. 이 중독이라는 게 다 뭐 각기 뭐 행동 중독, 뭐 정신 중독 뭐 이렇게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한 맥락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도 이런 걸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약간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이야기 속의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막 알아보다가 되게 놀랐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예요.
1974년 4월 4일 인천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데요. 한씨 자매, 5분 간격으로 이제 언니랑 동생 이렇게 둘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 두 쌍둥이 자매 이렇게 네 가족이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도박 이런 거 몰라, 고습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도박 중독 문제가 있었는데 아빠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국으로 갑자기 온 것도 한국에서 막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쌍둥이 딸들이 그때 만 12살이었어요. 애들 영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일단 데리고 온 거야, 미국에. 이렇게 미국에서 싱글맘으로 애들 이렇게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중독 문제가 여기 와서 또 터진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또 카지노 중독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거 슬롯 머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대 애들이 집에 막 혼자 둘이만 방치되고 있었던 때도 많았고요. 엄마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있었대. 그러다가 점입 가경으로 도박 빚 때문에 월세도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아주 먼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10대 딸 둘을 이 친척 집에 맡기고 이제 자기 혼자 뭐 알아서 하겠다 이러고 아무튼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기특하게도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미국에 온 이 두 자매가 공부를 미국에서 엄청 잘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는 우수 학생으로 뽑히기도 했어. 둘이 같이. 아니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을까? 알고 보니까 둘이 경쟁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이 쌍둥이 자매가. 그래서 둘이 서로한테 앉으려고 미친 듯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둘이 계속 1등을 하고요. 왜 학교 다닐 때 장난으로 막 팔씨름하고 눈싸움하고 이러잖아요. 둘이 눈싸움을 붙이면 둘이서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에 피가 날 동안 눈을 안 감는 거야.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서 막 친구들이 됐어 그만해 이렇게 말려야지 끝날 정도로 둘이 그 질투,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둘이 이제 머리 스타일을 항상 다르게 하고 다녔거든요. 첫째 언니는 머리를 좀 짧게 치고 둘째는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다녔어. 근데 첫째 언니는 되게 약간 뭐 MBTI E 같달까? 되게 엄청 막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막 하하호호 말도 되게 잘하고 이러는데 이 둘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극적이고 그렇게 막 저렇게 가식적으로 난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 언니만 저렇게 사람들 주목을 받고 막 하하하 이러고 다니는 게 꼴배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졸업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요. 첫째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둘째는 나 대학교 안 가. 난 좀 색다른 길을 갈 거야 하면서 딴따다하고 미군에 입대를 해요. 그런데 이 첫째 언니는 대학 가가지고 부자 친구들이랑 맨날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칵테일 마시고 클럽 가고 좋은 차도 바꿨어. 몰라, 부잣집 남자친구가 사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차도 바꾸고 막 그러는데 동생은 미군 멋있게 보였는데 와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진짜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중간에 전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카지노에서 알바를 하는데 기억나세요? 엄마가 완전히 카지노 중독자였잖아요. 도박 중독자였잖아요. 이 둘째도 거기서 일하다가 처음엔 괜찮았어요. 관심 없었어. 뭐 도박하고 이런 거. 근데 어느 날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동료 친구들이 야, 우리 끝나고 다 같이 놀러 갈 건데 회식할 건데 너도 올래? 자기도 이제 친해지고 싶고 하니까 가겠다고. 근데 너는 지금 퇴근이잖아. 우리는 한 몇 시간 더 남았는데 우리 좀 기다려달라고. 다 같이 그럼 끝나고 회식 가자고. 그래서 몇 시간이 붕 뜨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슬롯 머신 같은 게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 거야. 시간 남는데 나도 뭐 오늘 번 돈으로 현금 뭐 팁 같은 거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땡겨볼까? 땡겨요. 꽝꽝꽝 수중에 돈을 다 썼어. 그래서 ATM기에 가서 있던 돈, 현금 인출, 신용카드, 뭐 현금 서비스까지 싹 다 뽑아서 그날 몇백만 원을 그 몇 시간 동안 몇백만 원을 홀라당 자기가 일하던 카지노에서 까먹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완전 중독된 거야. 내일 다시 할 거야. 거의 다 됐는데 내일 다시 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자기 키워줬던 이모부 돈까지, 친구 돈까지 훔쳐가지고 땡긴 거예요. 초범이니까 교도소에 안 가고 3년 보호 관찰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경찰 체포까지 되고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어지니까 자기 몸 닐 뭐 월세 같은 것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 언니 나 좀 재워줘. 나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싶어. 그래서 둘이 오랜만에 재회를 하는데 이 동생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언니는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떵떵거리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 나가 있는 동안 자기가 막 언니 옷 입고 다니고 몰래 언니 차 타고 다니면서 언니 행세를 하면서 다녀요. 근데 그게 이제 언니 친구들이 말해줘. 야, 네 동생이 너인 척하고 네 차 몰고 다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뒤지게 싸운 거예요. 그냥 막 야,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정말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멱살 잡고 막 전화기 집어 던지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포에도 맞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그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언니가 동생을 절도죄로 신고를 해요. 근데 동생 3년 보호관찰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또 체포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절도 혐의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징역 1년 플러스 1만 달러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간 동생이 언니한테 향한 이제 복수심으로 들끓는 거야. 내가 감옥 나가면 언니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지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화려하게 살면서 5분 먼저 태어난 것 같고 그렇게 언니 하더니 동생이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거 좀 썼다고 날 절도죄로 감옥에 쳐넣어? 이러면서 실제로 같이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한테 우리 언니 대신 죽여줄 사람 청구해 주실 분 찾습니다 하면서 다녔어요. LA 감옥에 있던 수감자들도 저거 완전 또라이라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나는 언니 죽이고 멕시코를 튀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 좀 한잔 하고 올게요. 아니 오늘 이 이야기가 메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또 디테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나? 어머 녹화한 지 좀 1시간이 되겠네. 미치겠네. 물 한 잔 하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광고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미국에서 있는 뭐 프리바이오틱이 들어있는 소다라고 맛도 좋거든요. 오렌지 맛이에요. 아 마이크 여기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불행이 언니 때문인 것만 같고 이렇게 언니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 한씨 언니의 삶도 이 화려한 삶이 보이는 것과 같지 않았어요. 이 돈이 다 어디에서 났냐? 언니도 다 여기저기서 훔치고 다닌 거였어. 이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한씨 언니도 꽤 예쁘장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똘똘해 보이니까 워낙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격이 활발하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금방 사귀었어. 근데 보니까 어머 이 대학교에는 이렇게 부잣집 애들이 많네? 야, 나 이것 좀 사줘. 저것 좀 사줘. 내가 갚을게. 친구 신용카드 훔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쇼핑하고 다니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어요. 체포돼서 경찰한테 하는 말이 이 언니가 걔는 엄청 부자라서 뭐 몇백만 원 제가 신용카드 이거 쓴 거 신경도 안 쓸걸요?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친구가 내 돈 훔쳐서 쓰면은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아니라고 나 고소할 거라고 그렇게 교도소엔 안 가고 언니도 동생처럼 3년 보호관찰 중이었던 거예요. 한편 교도소에 갔던 동생은 처음에는 교도소에만 수감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나가서 뭐 봉사활동 같은 거 무슨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10대 남자애들 둘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이 차가 이때 이미 꽤 났어요. 이 쌍둥이 한씨 동생은 당시에 20대 초중반 뭐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대 남자애들은 누나를 보니까 뭔가 너무 멋있는 거야. 일단 뭐 외적으로도 예쁜 것 같고 거기다가 어머 교도소 알죠? 약간 10대 애들 중에 약간 이런 거야. 오씨 멋있는 누나인데? 멋있는 형인데? 약간 이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10대 남자애들한테 막 총도 쥐어주고 감자에다가 사격 연습까지 막 시켜가지고 차로 언니네 집까지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 들여보내요. 이 언니가 경찰들이 발견했을 때 욕조에서 이렇게 같이 살던 룸메이트랑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테이프로 다 꽁꽁 묶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바로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다행히 경찰이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도착을 하고 그렇게 10대 둘하고 쌍둥이 동생하고 체포가 돼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거는 동생이 바로 체포가 된 게 아니고 경찰이 이제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도주하는 와중에도 언니 집에 가서 언니 카드, 신분증, 돈 훔쳐가지고 언니 행세 다니다가 아무튼 결국에 나중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막 아무튼 법원에서 언니도 그걸 막 못 믿어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를 그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걸 막 믿지를 못하고 정신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수면제 과다복용까지 하고 회복하느라고 재판 다시 시작하는데도 막 일주일에 걸리고 막 그러고요. 아무튼 결국에 그 10대 남자애들이랑 쌍둥이 동생이랑 셋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동생이 26년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는데 이제 가석방이 돼서 지금은 현재 풀려났어요. 지금 아마 40대일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이 둘의 근황을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보니까 동생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학교도 가고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 언니를 향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걸 후회하면서 지금 잘 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언니가 뭐 홈리스가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LA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네가 되게 홈리스들 막 이렇게 많고 이런 동네래. 근데 거기서 그 홈리스로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엄마, 그 쌍둥이의 엄마까지도 걔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행방은 지금 아는 사람이 잘 없나 봐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두 자매 그리고 이 엄마의 최근 근황을 인터뷰했던 그 언론사에서 기사에 이런 걸 한 줄 쓴 거야. 이 엄마나 이 딸들은 누가 봐도 아무튼 중독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중독 문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었으면 좋았었겠지만 한국인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담을 받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률도 미국 내 다른 인종들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알아봤어요. 더 디테일하게. 이건 미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여러분 제가 특정 단어를 이 영상에서 규정상 언급할 수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살자라고 표현할게요. 아시안 중 한국인의 평균 살자율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들의 상당수가 이민 1세대, 그 뒤로 따라오는 게 1.5세대라고 해요. 이민 1세대는 저처럼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온 사람, 그리고 1.5세대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어릴 때 여기 미국에 넘어온 사람을 이제 1.5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태어난 한국인들보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온 사람들의 살자율이 높고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제일. 그럼 왜 그럴까? Center of Health Journalism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한국인들은 치열한 경쟁심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대처의 부재, 정신건강 문제를 일종의 낙인으로 생각하는 문화 등에서 기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뒷받침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쌍둥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도 한국인 일이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봤었고 했던 차에 매튜 페리 뉴스도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괜찮나? 우리 시스터 브라더들은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헐리우드 스타 같은 뭐 매튜 페리의 스케일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떤 뭐 중독 문제라든지 정신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겪고 있다면 꼭 상담 받으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이민 왔을 때 좀 많이 힘들어했다고 정신적으로 그때 제가 상담도 받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받고 있지 않는데 주변에는 뭐 이렇게 저처럼 지금 뭐가 힘들어서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한 달에 두 번이든 그냥 주변에 그냥 테라피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때 받았을 때 또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매주 금요일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고민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상담 같은 거 받아봤는데 나랑 안 맞더라. 나 별로였다. 경험이 너무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가는 그 용기를 냈다는 거 정말 너무 대단한 거고 일단 시작이 반이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딱 맞는 상담가, 전문가를 찾는 게 거의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서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담 받으러 다니거든요. 이거 뭐 치료받고 이러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Stand up for yourself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혼자서 이건 나와의 싸움이야.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겨내 볼 수 있어.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거의 혼자서 이겨낸다는 거는 정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고 많은 확률로 혼자 싸워서 이겨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도움을 찾으시고 또 오늘 매튜 페리 이야기를 보면 전문적인 상담만큼 중요한 게 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옆에 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매튜 치료받고 좋아졌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취약해졌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고 막아줬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지금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 더더욱 뱀 같은 인간들 있으면 쳐내시고 또 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독이라든지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면
사실 중독자들만큼 또 힘든 게 이 중독자들 가족들이거든요.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항상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매튜 페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약물 중독이라서 그랬구나, 안 됐다, 또 한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약물 중독으로 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 웰빙, 저 최근에 이거 붙였거든요. 한국에 요즘에 이런 저당 막 이런 게 유행이라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보통 이거 당뇨 환자들 트래킹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다들 내가 어떤 거에 반응을 하는지, 어떤 음식에 내 혈당이 오르고 혈당 스파이크가 언제 왔는지 이런 걸 트래킹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게 좀 트렌드라면서요. 저도 이제 붙인 지 3일 됐는데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런데 물론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오픈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직도 약간 좀 쉬쉬하고 이런 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몸 챙기는 것만큼 우리 모두의 또 정신건강 웰빙을 응원하면서, 오늘 왜 이렇게 영상 길어진 거죠?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일상 브이로그도 올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범죄 이야기 또 주로 하고 있는 썸머고요. 오늘 혹시 저를 처음 보셨는데 또 영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해야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사건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오메.